안녕하세요.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이번 방송은 아파트 매수 바보야, 문제는 매도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 부동산 사이클로 본 투자자,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는 방송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주택 소유 통계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21년에 매도 후에 무주택자가 된 분들, 즉 한 채 갖고 보유하고 계시다가 매도를 한 분들을 얘기하겠죠. 55만 명이었고요. 다주택자 상태에서 1주택자가 된 분들도 32.8만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총 한 83만 명 정도가 집을 처분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저희 부가에서는 이런 분을 찐고수다 하고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판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샀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분들의 주택을 매수한 분들은 결국 20년, 21년 사이에 뒤늦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실소유자 여러분들, 또 아주 안타깝지만 영끌을 통해서 주택을 매수한 20, 30 젊은 분들이 결국 이분들의 주택을 받아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1년 5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빚으로 산 마이홈 500만 명이 대출 갚느라 허덕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로 보시면 한 156만 9천 가구인데요. 이들이 소득 대비 원리금을 부담하는 비용이 소득의 41.6%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아마 내년도부터 신문지상에 많이 아마 도배가 되리라고 또한 예상이 됩니다. 뭐 벌써도 일부 나오고 있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자, 부동산 사이클과 시장 심리, 그리고 아파트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등락을 거듭한다고 했습니다. 저점을 거쳐 고점으로, 다시 저점을 거쳐 고점으로 오르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인다고 말이죠. 자, 여기서 저점에서 저점까지를 한 사이클, 한 주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과 고점 사이도 한 사이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점과 고점 사이를 이중 우리가 상승장이라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어때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죠.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도 그나마 집을 보고 계약할 수가 있지만 이 급등기 이 시점이 오면 어떻게 돼요? 집 좀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대슈. 뭐 부동산에서 바로 커트됩니다. 그죠? 그래서 집 나오는 순간 바로 계약금 쏘고 계약하는 정말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짜리 집을 아주 우습게도 집 한 번 구경 못하고 매수하는 그러한 총극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런 상승장 또 급등장 때의 모습이죠. 반면에 하락장 때는 어떻습니까? 하락장 때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매수자. 그래서 매수자들 얼굴 보기도 무척 힘든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승장을 다시 우리는 초기를 회복기 그리고 후기를 급등기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요. 하락장의 경우에는 급락기 그리고 후기를 침체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저점 언저리에서 매수하고 그죠? 저점 언저리에서 매수해서 고점 언저리에서 매도하고 또 다음 사이클 상에서도 다시 저점 언저리에서 매수해서 고점 언저리에 매도할 수만 있다면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 저점에서 매수해서 2번 고점 언저리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다음 사이클, 즉 3번 저점 언저리에서 매수해서 4.4번 고점 언저리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1번 저점 언저리에서 매수해서 4번 한 사이클을 지나서 고점 언저리에서 매도해야 그 가장 합리적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즉 여기서 한 사이클 내에서 매수 및 매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저는 일반 아파트 그리고 대출이 많은 아파트는 이렇게 한 사이클 내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똘똘한 아파트이거나 그러면서도 대출이 없거나 적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사이클 넘어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한 사이클 내에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하는 경우, 즉 일반 아파트 또는 대출이 많은 아파트는 이렇게 하시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일반 아파트라고 하면 비과세가 12억 원 이하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로 분류하고요. 또 대출이 많은 아파트는 대출이 4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한 사이클 내에 매도 안 할 경우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락장의 아픔을 온전히 견뎌내야 합니다. 그죠?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있죠. 심적 고통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이것은 뭐 비단 이런 일반 아파트뿐만 아니라 똘똘한 아파트에서 또 그것도 대출 잔뜩 껴서 급등기 때 들어온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저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되죠. 더군다나 이번 장에서는 어때요? 대출이자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2중, 3중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대출이자가 올라가는 만큼 생활비도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잦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정불화가 생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결국은 어때요? 그때 팔 걸 하는 내내 하락장 내내 후회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아직도 하락장이 사실은 뭐 수년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저도 무척 안타까운데요. 다음 장에서는 부디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이클을 넘어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좋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똘똘한 아파트이거나 또 그러면서도 대출도 적은 그런 아파트를 말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한 사이클 내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자,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죠. 그리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이클 내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하면 각각 40%씩 해서 총 80%까지 우리가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12억 비과세 플러스 장특공까지 적용을 받게 되면은 비과세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혜택 때문에 한 사이클 넘어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한 사이클 넘어 매도하지 않고 한 사이클 내에서 매도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일단 세금 면에서 보면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일반 세율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 차익에 따라서 6%에서 45%까지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쉽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럴 경우에는 세금으로 찹되고 포되고 하는 관계로 그 돈으로는 다시 인근 지역이나 같은 아파트에 재진입이 힘들어질 수 있겠죠. 결국은 화병 납니다. 정말로. 자, 그래서 이런 분들도 결국은 내내
팔고 나면 그냥 가져갈 걸 하면서 후회의 나날을 보내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집에서 계속 사는 경우,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한 집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경우 순자산 변화를 한번 갖고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자, 먼저 한 집에서 계속 사는 경우 순자산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저점 언저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5억짜리 집을 매수를 했고요. 내가 가진 자본 1.5억에 대출 3.5억 껴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상승장 초입에 자본금이 다소 모자랄 경우라도 대출을 풀로 껴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 상승장이니까. 자, 이 경우에 2.5%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지난 저점 언저리, 즉 2013년, 14년 때 뭐 그 시절에 이자율이 한 2.5% 됐죠. 그래서 이때 이자를 계산하면 연간 한 875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도 고점 뭐 2020년, 21년 사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5억이었던 집이 10억으로 오른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훨씬 많이 올랐죠. 5억 원짜리 집이 거의 뭐 13억 원, 15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가장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2배만 올랐다 가정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산이 6.5억으로 오르게 되죠. 그죠? 그리고 대출은 여전히 3.5억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율이 지금 약 5%까지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자가 무려 1,750만 원으로 2배로 껑충 뛰게 됩니다. 그죠? 자, 이분이 매도를 했으면 좋았는데 매도를 안 하셨어요. 매도를 안 하셨을 경우 그러면 자, 어떤 이유에서? 자, 주변에서 들려오죠. 집 팔려고 하니까 자, 지금 팔면 너 이 동네 다시 못 들어와. 뭐 10억짜리니까 좀 그렇다 하더라도 자, 한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 같으면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세금 다 내면요. 자, 그리고 또 뭐래요? 똘똘한 차는 잘 안 떨어져 하면서 말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케바케고요.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계속 보실까요? 자, 이 집이 하락장을 맞아서 다음 저점 언저리에서 6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40% 하락을 한 거죠. 이 경우에 내 자산은 2.5억으로 쪼그라듭니다. 대출 3.5억인 것을 그대로 감안할 때 내 순자산은 2.5억인 거죠. 그죠? 그래도 뭐 1.5억에서 2.5억으로 한 1억 벌었으니까 뭐 만족해야지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정말 긍정의 화신이죠. 자, 그렇게 그래도 버텨내면은 결국은 또 올라갑니다. 그죠? 그나마 다음 장에서도 다시 또 상승해요. 그래서 고점 언저리가 됐을 때 내 자산은 얼마예요? 8.5억으로 다시 상승을 합니다. 대신에 부채가 3.5억 여전히 있기 때문에 순자산은 얼마예요? 5억이죠. 그죠? 이렇게 물론 한 집에만 계속 사셔도 나는 뭐 집 한 채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집, 내 소유의 집 한 채에서 무조건 내 가족과 함께 살 거야. 거주 목적에만 온전히 내 집에 의미를 두신다면은 관계없죠. 뭐 이 자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주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는 순수하고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 예전 어르신들은 이런 분들 정말 많았고요. 제가 주변에서 보는 강남 분들도 좀 어르신들은 이런 분들 많아요. 그냥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죠? 강남에 처음 들어와서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또 내 이름으로 된 첫 집에 대한 그러한 어떤 향수, 그러한 추억,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한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자, 버티면 언젠가 올라. 이런 위안으로 그래도 살아가실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그럼 한 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경우 순자선은 어떠한 변화가 있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격 변화는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5억짜리 집을 역시
1.5억 내 자본과 3.5억 대출을 끼고 매수를 했습니다. 자, 고점에 10억이 됐을 때 제가 그냥 뭐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10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순자산은 6.5억이 되죠. 대출을 빼야 되니까 6.5억의 순자산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돈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따로 뭐 주식 투자하거나 코인 투자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이 돈 전체로 가장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차라리 대출 좀 보태서라도 내가 그 다음 장에서 가고 싶은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로 전세 들어가 사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여기서는 그냥 자, 같은 집, 자, 이 집이 다시 하락을 했을 때 그 집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 또는 다른 로얄동, 로얄층으로 매수하시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집이 6억까지 역시 떨어졌습니다. 자, 다시 매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자산 6.5억이었죠. 그러면 6억의 집 사고도 5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5천만 원으로 내가 다른 집에 갭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 또 열심히 또 자산을 불렸을 테니까요. 일단은 이 상태로 다시 고점이 됐을 때 또 역시 12억 되는 걸로 똑같이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뭐 투자한 자산 없다고 치더라도 12.5억으로 불어납니다. 그죠? 순자산이 12.5억이에요. 이때 대출은 없습니다. 오히려 5천만 원의 현금 자산이 있죠. 그래서 12.5억으로 내 순자산은 얼마다? 12.5억이에요. 그리고 아까 안 팔시, 그러니까 한 집에서 안 팔고 계속 있을 때 순자산이 5억이었죠. 그러면 그 차액이 7억이에요. 그죠? 그 7억만큼을 저는 한 집에서 매수와 매도만 반복해도 순자산이 무려 7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한 사이클만 거치게 되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수는 우리가 입지 좋은 곳으로 매수하시고요. 저점 언저리에서. 그리고 매도는 타이밍이다. 그죠? 우리가 저점 언저리에 사서 고점 언저리에서 팔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의 그러한 예술. 이건 정말 예술이거든요.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들도 한번 다음 장에서는 온전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매수보다는 이 매도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